안녕하세요. 이동진, 김중혁의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혁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1939년의 영화들이라고 잡았습니다. 네, 현재 할리우드 영화들이 전 세계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엄청나잖아요. 영화 전 세계 시장의 점유율도 80%가 넘고 또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할리우드 영화들의 체제가 사실상 그대로 이렇게 이 자리를 잡은 것이 이 고전 할리우드 시대, 1930년대에서 50년대입니다. 저도 이번에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제가 영화를 쭉 보니까 이 시기가 이래서 중요하구나를 새삼 느끼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전범, 전형들이 이때 구축이 되었구나를 확실히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할리우드 영화들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1939년의 영화들을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특이하게 한번 주제를 잡아봤어요. That's Hooey Valley, Hooey Hollywood, where any office boy or young mechanic can be a panic. Hooray for Hollywood! 네, 일단 이 당시에는 핵심적인 것을 일종의 메이저 스튜디오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29년도를 예를 들자면 1929년도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5대 메이저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MGM이나 유니버설 같은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그 메이저들의 5개 회사가 전체 생산량의 90%를 차지했어요.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메이저 스튜디오의 시대였다. 일단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메이저 스튜디오 시대에 대한 이제 특징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영화 하면 지금 생각하면 감독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감독의 위치가 굉장히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오즈의 마법사의 감독이 누구냐 물으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빅터 플레밍이라고 알고 있지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감독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감독이 4번이었는데 그 얘기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감독은 쉽게 얘기하면 스튜디오에 소속돼서 출퇴근하는 일종의 직업인이었어요. 그 배우들도 각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계약으로 얽혀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MGM 소속 배우가 유니버설에서 기획하는 영화에 가려면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빌려가서 영화를 찍어야 될 정도의 그런 영화를 찍든 안 찍든 월급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좋아 보이는데. 고정 월급이 나오고 특정한 게 뭐가 또 작가들에게도 그런 스튜디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주 글을 어떻게 쓰든 안 쓰든 돈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럼 안 쓰실 것 같아요. 안 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감독들은 심지어는 상당 부분 최종 편집권도 없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감독은 촬영 현장에 나가서 그냥 찍는 사람이고, 나중에 그것을 편집 기사는 또 편집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그것은 제작자까지 개입이 돼서, 예를 들어서 오슨 웰즈 같은 감독은 위대한 엠버슨강 같은 영화를 찍을 때 본인은 새드 엔딩이라고 영화를 찍었는데 브라질에 휴가가 있는 동안 제작자가 바꿨어요, 엔딩을.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도 감독이 말을 못해요. 그럴 정도의 어떤 제작사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었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감독들의 필모그래피를 봐도 너무 많은 영화들이 있는 게 좀 이상하긴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한 감독이 1년에 영화 2-3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의 영화들의 핵심을 보면 장르 영화가 어떤 지금처럼 고도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왜 장르 영화, 우리가 지금 생각한 서부 영화, 액션 영화, 로맨스, 로맨틱 코미디 등등 그런 게 왜 나오게 됐냐면, 이 당시에 스튜디오들이 점점 커지는 과정에서 영화를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영화를 직접 배급까지 합니다. 거기다가 극장까지 소유했어요. 수직 계열화되다 보니까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빨리빨리 많이 찍어내려니까 영화의 내용도 어느 정도 규격화하는 게 좋겠죠.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 공장 논리 비슷하게 그런 의미에서 장르가 고도화되기 시작을 했고, 장르 영화를 만들면 메이저 스튜디오에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로는 세트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 시스템을 고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방법. 어떤 스타가 나오면 어떤 장르구나, 존 웨인이 나오면 웨스턴이구나, 이런 식의 그런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마케팅할 때도 비용이 훨씬 더 적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돌아가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객들이 속을 확률이 적습니다. 관객 입장에서는 웨스턴을 보고 오면 총싸움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실제로 웨스턴 영화는 총싸움이 다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관객의 그 욕구를 채워주는 공식화된 방식이 있어서 대량 생산과 대량 배급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할리우드의 어떤 뿌리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체 이 30년대에서 50년대까지가 고전 할리우드 영화 시대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핵심은 언제냐? 영화사가들은 다 1939년이라고 찍어서 말을 합니다. 왜 1939년이냐?
단적으로 이제 그 아카데미 시상식은 그 다음해 초에 열리잖아요. 네. 제가 1939년도에 작품상 후보 작품들만 일별을 해드려도 아실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작품상 후보가 모두 10편이었어요. 오즈의 마법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마차, 스미스 씨 워싱턴에 가다, 러브 어페어, 폭풍의 언덕, 니노치카, 굿바이 미스터 칩스, 생지와 인간, 그리고 이제 다크 빅토리까지 10편인데 네. 이 중에 제 생각에 다크 빅토리라는 영화를 제외하면 나머지 9편은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얘기되는 영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이 그 해에 전부 다 아카데미상 후보였다는 얘기는 정말 그 당시가 할리우드의 제작 능력이 거의 피크에 도달한 시기였구나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죠. 네, 스미스 씨 워싱턴에 가다를 만들었던 프랭크 카프라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당신의 최고 작품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네. 나오는 그 해에 만들지 마라. 이건 어떻게 두 가지를 노린 건데 네. 일단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너무 셌기 때문에 묻혔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쵸. 그게 나의 최고 작품이다. 그렇죠. 어떤 자만심의 표현 같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공부 진짜 많이 하셨네요. 무슨 많이 정해진 원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네. 훌륭하십니다. 네. 네, 지금 아카데미 얘기를 들어서 10편을 하니까 와, 39년도 정말 굉장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산업적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39년도의 자료를 제가 찾아봤더니 그 해에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가 무려 388편.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좀 적긴 하지만 네.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당시에 미국에서 영화산업 종사자만 17만 명이었다고요. 그리고 한 주에 극장을 찾는 사람이 5천만 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뭐 단적으로 은행 점포수보다 극장 수가 많았다고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시간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1분 브리핑 시간인데 네. 이걸 또 공간적으로 풀어오셨다고. 태어나서 미국 지도를 처음 그려봤습니다. 아, 정말로요? 네. 보겠습니다. 네, 1분 브리핑입니다. 코너 속의 코너인데 야, 이거 너무 고퀄 아니에요? 네, 제가 네. 1939년에 어떤 지형들을 그려봤는데요. 제가 이 지형들을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1939년이 현재 할리우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남부와 북부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역마차로 대변되는 서부 이야기. 그리고 스미스 씨 워싱턴에 가다도 실은 서부에 있다가 동부로 가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동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기였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이동이 1939년에 미국 사람들이 어떤 그리고 있는 이상향, 그 이상향을 원했기 때문에 계속 이동하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오즈의 마법사가 그걸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세계로 가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이 지형도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동부와 서부, 남부와 북부가 지금까지도 미국을 이끌고 있는 어떤 이념 그리고 어떤 사상의 양분 아닌가 네네. 생각이 들어서 야. 이렇게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또 이렇게 이 대표하는 작품들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소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장소 안에서 이동 같은 것이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미국은 이제 우리가 흔히 신화가 없는 그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할리우드가 이런 식으로 어떤 공간의 신화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영화 발달사를 갖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네, 1939년도에 지금 보시듯이 이런 대표적으로 일단 5편을 뽑았는데도 네. 이런 쟁쟁한 영화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한 편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을 고르라면 역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닌가. 그래서 가운데에 있군요. 그렇습니다. 키스신이기도 하고. 네. 저 키스씬은 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키스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 키스신의 의미도 사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당시에는 검열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배드신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배드신 규칙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침대에 같이 걸터 앉아 있을 때 다리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바닥에 대야 된다. 네. 이런 규칙이 있어요. 사진을 그럼 이렇게 눕혀놓았으면 배드신을 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저 키스신은 사실상 배드신이에요. 네. 왜냐하면 두 남녀의 키스할 때 위치라든지 키스를 할 때 그 하는 대사들 같은 것은 사실상 섹스신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섹스신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키스신으로 바꿔서 만든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진 받고 이렇게 눕혀주세요, 사진을. 일단 뭐 아까 아카데미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해 아카데미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지금은 없어진 부문까지 모두 10개 부문을 수상했어요. 네. 굉장한 기록인데 덕분에 피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좋아하시는 네. 이제 스미스 씨 워싱턴에 가다라는 저 영화가 11개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 그 모든 부문에서 거의 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같이 붙었던 거죠. 네. 그래서
10전 10패를 했습니다. 10개 부문에서 다 미끄러졌고 딱 하나 각본상을 받았는데 오리지널 각본상이죠. 그렇습니다. 이 다행스럽게 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원작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1개 부문에 올라서 한 개밖에 수상을 하지 못했는데 이 치욕적인 기록은 수십 년 후에 스필버그가 깨게 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80년대 영화 중에 칼라 퍼플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똑같이 11개 부문에 올랐는데 하나도 수상을 못했죠. 자,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39년쯤 되면 할리우드가 정말 우길승천하는 기세로 막 이렇게 치솟아 오르던 시대였고 그 당시 할리우드가 만들 수 있는 어떤 제작 능력의 자신감 그러면서 또 훌륭한 원작 뭐 등등이 결합되고 거기다 최상의 스타 시스템까지 결합된 네. 그런 장대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다시 보면서 놀랐던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규모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할리우드 영화와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다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규모도 크고 엑스트라 동원 능력 그리고 뭐 그럼요. 전쟁 씬, 네. 세트 이런 게 39년에 만들었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퀄리티더라고요. 재밌는 것은 1939년도를 대표하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39라는 숫자하고 유달리 연관성이 많아요. 아, 그런가요? 우연이죠. 네. 일단 이 영화의 제작비가 390만 달러. 네. 당시로서는 기록적인 액수였는데 390만 달러가 들어갔고 이 영화에 여러 번 재개봉을 했거든요. 최종적인 수익이 얼마냐? 3억 9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집에서 그런 거 적고 계세요? 아니, 저 이런 거 보면 막 짜릿해요. 막 소름이 쫙 아, 돋으면서. 스크루지 영감 이런 거 생각나. 이거 적고 있는.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숫자 강박이 있어서 그래서 정확하게 100배의 수익을 얻었고요. 오늘날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수치를 하게 되면 37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최고 기록을 갖고 있는 아바타를 넘어서는 뭐 역대 가장 최고의 흥행 영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건 이제 이 영화를 얘기하면 또 이제 스타 시스템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그 할리우드 최고 스타가 바로 클락 게이블이었습니다. 네. 클락 게이블은 이 영화로 이제 12만 5천 달러라는 기록적인 출연료를 받고 출연하게 되는데 사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클라크 게이블의 영화가 아니고 비비안 리 영화잖아요. 근데 비비안 리는 당시에 2만 5천 달러밖에 못 받았대요. 오디션을 통해서 또 그렇습니다. 등장을 했었죠. 오디션을 뭐 한 1,400명이 봤다고 하는데 네. 이 영화가 나오기 한 2, 3년 전에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원작이 나와서 엄청난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도 왜 어떤 특정한 영화를 하게 되면 가상 캐스팅을 팬들이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잡지사에서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을 쫙 모아놓고 독자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비비안 리 한 표 나왔다는 거예요. 딱 한 표.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비비안 리 하면은 뭐 연기도 워낙 훌륭하지만 영화 역사상 가장 강렬한 그 데뷔 무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개미 허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9인치 네. 허리둘레. 얼마시죠? 영화 속에서 보면 해티 맥데니얼, 다시 말해서 그 흑인 유모, 심지어는 이 영화를 통해서 아카데미를 받았죠. 흑인 최초의 수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옷을, 코르셋 같은 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자랑스럽게 비비안 리를 보면 두 손으로 허리를 이렇게 감싸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 심지어 이 양손이 거의 맞닿습니다. 얼마나 허리가 얇으면. 자, 이 영화의 감독은 이제 빅터 플레밍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감독이 크게까지 의미가, 지금 같은 의미는 없었던 시대예요. 이 영화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심지어는 조지 큐커라는 당대 그렇죠. 최고 감독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금방 잘렸습니다. 네. 빅터 플레밍도 중간에 건강 문제도 있고 또 불화도 있고 해가지고 뒤에 감독이 2명이 더 있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모두 감독이 4명이었고 네. 그 중에 제일 많이 찍은 빅터 플레밍이 대표 감독처럼 지금 이름이 돼 있는 거니까 사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빅터 플레밍이 만들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영화가 하도 길어가지고 그 영화에서 4명이 만들었다고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좀 더 정색하고 제가 받아보면 사실은 이 영화가 이렇게 그런 어떤 퀄리티의 어떤 그 통일성이 생기게 된 이유는 이 영화의 진짜 주인은 데이빗 오 셀즈닉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제작자인데 그 당시에는 제작자가 어떤 영화들은 감독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데이빗 오 셀즈닉은 감독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해고해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촬영 현장에서 감독을 하기도 했고 본인이 각본의 일부를 쓰기도 했고 캐스팅도 다 했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지금 생각하면 로맨스 영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액션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애틀란타가 불에 타는 그 장대한 장면. 명장면이죠.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건 이 데이비드 오셀즈닉 때문이거든요. 바로 이런 이유로 그때는 어떤 면에서 이 고전 할리우드 시대에서는 제작자가 감독보다 역할이 훨씬 더 크기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영화라는 거죠. 그 애틀란타에서 나오는 그 불이 나는 그 장면은 실제로 세트를 태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태웠던 것도 제작자가 돈이 있으니까 야 태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감독이 모든 권한이 있다고 하면 태울 수 없었을 텐데 당연히
당시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유가 당연히 또 주인공들한테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영화가 전통적인 방어로 영화를 찍었다면 주인공은 멜라니지 스칼렛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착한 여자, 모든 사람이 응원하는 여자가 보통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이 영화는 엉뚱하고 대담하게도 모두가 싫어하는 여자, 얼굴은 너무 예쁘지만 마음이 가지 않는 여자, 나쁜 여자란 말이죠. 네. 그리고 상대방도 사실은 바람둥이에다가 상대를 유혹할 때조차도 나는 결혼 같은 건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나쁜 남자의 전형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나쁜 여자와 나쁜 남자의 사랑을 다뤘다는 측면에서도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거죠. 두 등장인물 모두 시작한 지 5분 만에 비호감을 획득하죠. 그쵸. 너무 딱 보자마자 비호감인 거예요. 맞아요. 말하는 말투, 사람을 대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묘한 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캐릭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비호감이었는데 어느 순간 영화를 보다 보면 몰입이 돼요. 그래서 내가 스칼렛 오하라를 응원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스칼렛이 레트를 붙잡을 때는 레트가 떠나지 말았으면 좋겠는 그쵸. 이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죠. 전 마지막에 그 레트가 하는 대사가 육치승의 어떤 화신 같은 대사가 아니었나. 어떤 대사? 여기 한번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대사. 네. You go. Where shall I go? What shall I do? Frankly, my dear, I don't give a damn. 미국 영화 연구소라고 우리 흔히 번역하는 AFI에서 몇 년 전에 미국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사를 뽑았습니다. 1위부터 100위까지. 1위가 뭐냐? 그게 이 영화에 나오는 지금 말씀하신 그 대사. 그래요? I'm your father가 아니고? 아닙니다. 알비덱도 아니고, 네. 알미오파더도 아니고. 이 대사가 왜 1위냐 그러면 솔직히 말할 때 그대요. 나는 뭐 전혀 상관하지 않아. 라는 말인데 그걸 약간 센 속어를 집어넣어서 만든 말이죠. 요즘은 뭐 F로 시작하는 F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 당시엔 그 단어를 쓸 수가 없었고, 네. damn 정도, 저주를 뜻하는 damn이라는 말을 넣어도 그 말을 듣고 관객들이 쇼킹한 그런 경우였는데 그 말을 너무 이 레트 버틀러가 쓸 법한 상황 속에서 이 남자의 환멸과 그 지긋지긋함을 담아 넣어서 딱 쓰는 순간 관객의 말씀 속에 정말 강하게 남는 네. 그런 대사가 됐다는 거죠. 최근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어떤 그 추모하는 입장에서 할리우드 유명한 배우들이 요 대사만 한 게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걸 재밌겠다. 어떻게 했냐면 남자 배우들이 스칼렛의 Frankly, 대사를 했어요. 당신이 떠나면 난 어떡하나요? my dear. 그럼 여자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If you go, where shall I go? If you go, where shall I go? What shall I do? Frankly, my dear, I don't give a damn. What will I do? Frankly, my dear, I don't give a damn. Where shall I go?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어떤 장면들입니까? 저는 키스 장면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배드신이어서 저 장면을 계속 좋아해야 되나? 무의식적으로 그런 걸 좋아하시는 거죠. 네. 저는 이상하게 스칼렛 오하라가 그 일부 마지막 장면인데요. 스칼렛 오하라가 무를 뽑으면서 다시는 굶지 않을 거라고 할 때 그 장면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감동적이죠. 네. 그 타라라는 지역의 흙이 스칼렛을 이렇게 세우고 늘 재건할 때마다 그 스칼렛을 힘을 주는 어떤 땅이잖아요. 그 땅에서 스칼렛이 외치는 그 장면이 저는 아주 인상적이에요. 네. 그 스칼렛 오하라가 역 앞에 수많은 부상자 사이를 건너가는 장면이 굉장히 이제 기념비적인 장면인데 그 장면을 보면 이렇게 천천히 카메라가 움직여서 그 넓은 데 네. 가득 찬 부상병들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그 다 찢겨지고 낡은 그 미국 남부 깃발을 보여주는 장면이 네.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사실은 이 영화가 담고 싶어하는 미국 남부의 정서 뭐 이런 상황이라는 면에서 인상적이기도 하고. 저는 이 마지막 대사도 기억이 남는데요. 네. 마지막 대사가 실은 이 소설의 원작이 될 뻔했던 대사거든요. 네.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번역이 되었죠. 이상하게가 아니고요. 그 번역도 재밌긴 재창조된 멋있긴 번역이죠. 하죠. 네. 내일은 유명한- 내일의 태양이 유명한 뜰 거야. 대사이긴 하지만 네. 원래 원작은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다라는 어떤 대사인데 Tomorrow 이게 is another day라는 대사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닌 이게 소설의 원작이 될 뻔했는데 역시 제목은 잘 지어야 돼요. 이렇게 약간 실제적이지 않은 모호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제목이 훨씬 더 좋은 제목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Way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once in a lullaby.
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만큼이나 중요한 영화가 또 오즈의 마법사죠. 네. 오즈의 마법사는 판타지 영화의 뭐 고전 중의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생각하는 뭐 수많은 해리포터라든지 나니아 연대기 등등의 어떤 맨 끝에 도달해 있던. 비교하면 지금 요즘 시대의 반지의 제왕 정도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모든 CG라든지 이런 것들의 시초가 됐다는 느낌도 있고, 어떤 규모라든지 그런 걸 봐서라도. 그렇습니다. 네. 이 영화는 일단 뭐 너무 유명한 뮤지컬 영화고요. 뮤지컬 넘버들 정말 많죠. 네. Somewhere Over the Rainbow라는 한번 불러주시죠. 네, 하고 싶지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네. 네. 근데 그 멋진 노래가 펼쳐지는데 그 노래가 뭐 어떤 미국 대중문화의 하나의 상징처럼 된 그런 명장면이 되었고요. 네. 오버 더 레인보우가 등장할 때는 정말 지금 봐도 드라마틱한 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Find yourself a place where you won't get into any trouble. Some place where there isn't 말썽 없는 곳이 어디지? 하고 하늘을 보는데 네, 오버 더 레인보우의 어딘가에 있는 거죠. 무지개 넘어져.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장면은 다시 봐도 너무너무 새롭고 아름답고 음악 역사상 가장 많은 리메이크를 했던 뮤지컬 넘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칼라 영화로서 이 영화가 중요한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 영화를 만든 그 제작자도 역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랑 동일한 데이비드 오셀즈닉입니다. 네. 당대 최고의 제작자였고요. 근데 칼라 돈이 많으셨나 봐요. 여기도 제작비가 꽤 많이 들어갔는데 이분의 장인이 누구냐 하면 MGM 할 때 MGM이 사람 이름이잖아요.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잖아요. 네. 그 메이어 씨입니다. 장인어른이. 골드 씨는 누구신가요? 골드윈은 뭐 다른 사람이겠죠. 네. 근데 어쨌건 그 메이어의 뭐 사위이기도 해서 뭐 사실 약간 금수저 같은 그런 케이스다. 금수저는 골드윈 씨가 금수저일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사실 칼라 영화 기술은 영화의 초기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막 필름에 직접 착색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칼라 영화가 그 잠재력을 제대로 발현시킨 게 언제냐면 바로 2년 전에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죠. 그 영화가 나와서 사람들이 아니 이게 칼라로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제작자들이 칼라 영화가 되는구나 싶어서 본격적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네. 이 오즈의 마법사를 보시게 되면 영화 앞과 뒤에 그 캔사스 원래 지형을 다룰 때는 모노톤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 환상의 세계인 오즈에 도착하자마자 걸어 나가는 순간 칼라로 확 바뀔 때. 그 장면 드라마틱한 게 문을 딱 여는 순간 컬러가 딱 펼쳐지는데 그 장면이 정확히 19분 32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BTV를 통해서 이렇게 재봤는데 네, 네. 19분 동안의 어떤 네. 뭔가 우울함이 바로 딱 날아가는 그 순간이 그 다음에 이제 주디 갈란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주디 갈란드가 당시 17살인데, 극중 배역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많죠. 그렇죠. 근데 워낙 노래도 잘하고, 인기도 있었던 그런 배우인데, 슬픈 뒷얘기들도 참 많습니다. 이미 17살이니까 몸이 달랐을 텐데, 아빠 붕대로 가슴을 이제 묶고 연기를 했어요. 소녀처럼 하기 위해서. 네. 또 한 가지는 당시에 이제 요즘 같으면은 아역 배우들을 영화에서 쓸 때 여러 가지 이렇게 보호 장치들이 있을 텐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촬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신을 제대로 가지고 하라고 마약을 먹이기도 했고 심지어는 체중 조절을 위해서 하루에 담배를 4갑씩 피우게 했습니다. 네. 그 어린 소녀한테. 네. 그리고 이제 촬영 중에 뭐 빅터 플레밍이 따귀를 때렸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어떤 그 아역 배우로서는 굉장히 잔혹한 일들을 겪었는데 결국은 그 뒤에 주디 갈란드의 생도 그렇게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네. 이런 것은 이런 할리우드의 화려한 그 겉모양과 다른 어떤 암이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바람과 사라지다는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 오즈의 마법사도 보실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아니 나온 지 한 7, 80년 된 영화를 왜 지금 봐야 되는 거야? 이러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일단 아기자기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그 캔자스시티에서 집이 돌풍에 날아 올라갈 때 CG들이 나와요. 그 돌풍 사이로 보내는 영상들이 있는데 마녀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봐도 너무너무 귀여운 게 이 영화는 그런 귀여운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귀여움 때문에 맞아요. 세월이 흘러도 손상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성장 영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 소녀가 어떤 친절과 동정과 용기와 눈물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를 바꿀 수 있는가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봐도 그런 촌스러움 전혀 없는 영화가 판타지 아닌가. 영화지만 굉장히 성숙한 영화이기도 해서 네. 결국 목표를 갖고 뭘 찾아가게 되는데 그 여정에서 깨닫게 되는 건 진짜 중요한 건 여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네. 그런 성숙한 성장 영화이기도 네, 합니다. 물론 마지막에 나오는 대사가 집보다 좋은 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여정을 함께 해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5편 중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보셨다는 스미스 씨 워싱턴에 가다. 네. 스미스 씨는 요즘 다시 보면 굉장히 새로운 생각이 드는 게 여기에는 그 유명한 필리버스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스미스가 상원 의원이 되어서 그 저지를 하기 위해서 혼자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갑자기 막 주머니에서 빵 꺼내고 보험병 꺼내고 그러는데 최근에 저희도 필리버스터를 겪고 왔기 때문에 그런 영화의 어떤 효시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봐도 이 정치적인 어떤 함의 같은 것들이 낡지 않아서 바뀐 게 별로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렇게 39년에 좋은 작품이 이미 나와 있었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영화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할 때 미국 영화의 어떤 공식화된 틀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굉장히 순수하고 정직한 개인이 있는데 그 개인이 타락하고 병든 사회에서 고초를 겪다가 결국은 전체의 그 사회와 맞서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가 조금 변화한 모습을 보이는 그렇죠. 부패한 전체와 정직한 개인의 싸움 같은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원형 같은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담겨 있는 영화가 이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네, 역마차도 이제 이 39년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영화인데 역마차는 미국 영화 역사의 말 그대로 역사이면서 전설이면서 산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 포드의 작품입니다. 네. 존 웨인의 말하자면 출세작이기도 하고요. 하죠. 그리고 서부 영화의 대표라고 불리는 대표 장소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제가 브리핑할 때 말씀드렸지만 모뉴멘트 밸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서부 영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영화이자 가장 중요한 장면이 아닐까. 그 모뉴멘트 밸리가 이제 서부 영화 하면 떠오르는 상징인데 그 장면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심지어는 카메라를 땅을 팠습니다. 그 파가지고 그 안에다 넣고 그 위로 지나가는 말이라든지 마차를 찍은 장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촬영 방식의 혁신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영화가 그 전까지는 서부국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비서사적인 장르였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주제를 다루는 방식이나 혹은 스펙터클을 달아내는 방식이나 혹은 존 포드의 인장을 만들어내갔던 어떤 방식 같은 것이 존 포드의 초기 걸작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작품이 됐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 영화라는 장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두 명의 태산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존 포드, 하나는 존 웨인. 근데 그 둘을 이 영화에서 모두 만나게 되고 이 둘이 처음으로 제대로 만난 영화라는 측면에서도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뭐 존 웨인은 링고 키드라는 배역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허벌판의 광야에서 손을 딱 들면서 마차를 세우면서 등장하죠. 그렇죠. 마지막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영화가 줌인을 막 해요. 마치 홍상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갑자기 링고 키드를 확 줌인을 하는데 호흡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얼마나 존 웨인의 부각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존 포드가 정말 얘가 존 웨인이야라고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었죠. 당시의 제작자는 이제 게리 쿠퍼를 주인공으로 하라라고 했는데 존 웨인이라는 무명의 배우를 쓰는 대신에 제작비를 반으로 깎겠다라는 그 수모까지 존 포드가 받아들였다고 하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규모가 크지 않잖아요. 제작비 문제도 있었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포드는 존 웨인이라는 걸출한 장르의 얼굴을 영화 속으로 처음 끌어들였던 제대로 처음 끌어들였던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화, 마지막 영화로 소개해드릴 건 폭풍의 언덕인데요. 뭐 배너를 만들었던 그 유명한 윌리엄 와일러 영화인데 이 영화는 배우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연극 배우라고 할 수 있겠죠. 로렌스 올리비에랑 멀 오베론이 같이 함께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당시에 비비안 리와 이 로렌스 올리비에가 뜨거운 사랑에 빠져 있었고 얼마 뒤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 남자는 폭풍의 언덕을 찍고 있었고 그걸 찍고 있을 당시에 그 연인인 비비안 리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찍고 있었죠. 그런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면 재밌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1939년의 영화를 가지고 고전 할리우드 영화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거론한 작품은 5편인데 이 중에 최고의 영화 1편, 가장 좋았던 장면 하나 올려주시죠. 일단 제가 이 준비하기 위해서 5편을 다 다시 보면서 힘들었지만 행복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39년을 보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할리우드의 어떤 전형들이었구나, 시작이 여기였구나를 알게 돼서 기뻤고요. 제일 좋았던 작품은 아무래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카프라 감독의 워싱턴시 스미스에 가다. 워싱턴시 스미스에 가시는 그 얘기에 도입부가 너무 좋아요. 도입부에서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아주 스피디하고 지금 연출해도 저렇게 세련되게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미스 씨가 워싱턴에 가가지고 그 링컨을 바라보면서 그 장면들, 다시 봐도 그런 장면들은 아주 새로운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달을 39년의 대표작 한편으로 꼽을 수밖에 없고요. 한 장면을 고르라면 오즈의 마법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흑백 장면이 끝나고 그 날아다니는 집이 땅에 도착해서 마치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카메라를 가만히 보시면 카메라가 서서히 크레인을 이용해서 부감으로 서서히 떠오르게 되고 옐로우 브릭 로드, 그 유명한 노란 벽돌길을 주인공인 소녀가 툭툭툭 걸어가는 뒷모습을 점점 올라가는 부감으로 굉장히 길게 잡습니다. 그럴 때 그 환상적인 세계가 탁 등장하게 되는데 그 장면 자체가 너무 환상적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할리우드구나, 이렇게 어떤 환상적인 공간으로 뚜벅뚜벅 관객이 걸어 들어가는 것이 곧 할리우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그 장면을 고르고 싶죠. 최고의 장면이죠. 네. 네, 지금 봐도 정말 좋은 영화들이고, 이 영화들은 대부분 BTV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동진, 김충혁의 영화당 1939년의 영화, 할리우드의 최전성기 영화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